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 실력을 뽑아서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시즌3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촛불전진의 김맹구입니다. 네,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청담리는 격주 1회 촬영되고요. 1부는 한국사회부서, 2부는 메일로 받아서 사연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연은 우측 상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지난 방송에서 이제 소개해드린 경이 될 것 같은 12살. 네. 네, 사연자분이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후기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너무 잘 보았습니다. 사연의 친구랑은 알고리즘이 달라서 절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움찔움찔하며 2번 봤어요. 그리고 조금의 마음의 평화도 얻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닥 없다는 말씀에 우선 마음의 평화를 얻었지만 친구는 아들을 변화시킬 가망이 없고 게다가 요즘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말씀에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려고요. 우리 친구 맞아요. 우리는 정치를 제외하면 서로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저는 무력이 없는 사람이라 친구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거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속상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머 이거 뭐야 막 이렇게 할 때 나는 못 알아보니까 오히려 친구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찌어찌하여 사교육 업계에 있긴 하지만 입시하기 싫어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요즘은 아이들과 어머니들 사이에 갈등을 줄이는 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잘못하면 혼날까봐 제가 먼저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변명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러면 대개 어머니들이 저 세상 가시거든요. 그런 일을 제가 먼저 발견하게 되면 아이와 함께 작전을 짜자고 하면서 사과하는 법을 대본을 써서 연습시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 사이에 소소하게나마 평화롭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더라고요.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죠? 행복한 사람의 특징, 소중한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더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좋은 분이세요. 네. 저 이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쓰셨어요. 항상 그런 걸 고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12살짜리 이 경이 될 것 같은 친구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아이들은 정말 행복하게 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좋은 선생님 만난 거죠 진짜. 네, 응원 드리고요. 네. 다른 댓글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기다린다님께서 소장님 하트. 어쩜 말씀을 이리도 잘하시는지요. 언제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 사용 최고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자분들이 얘기를 하면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용어를 막. 근데 선생님은 정말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쓰시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학력이 짧아서. 통속적인 언어를 쓰는 거가 학위를 많이 못 따서 그런 거고. 그럴 수 있겠네. 네, 진짜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나는 또 그게 고민이거든요. 거꾸로. 왜냐면 최근에 이제 계속 공부를 했었으니까 입에 붙어 있는 언어가 보고서용 용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에도 까딱 잘못하면 저기는 모르고 나만 아는 말을 쓸 때가 가끔 있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내담자 말 따라가려고 되게 애쓰는데 이 방송하면서도 많이 느끼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정말로 자기가 아는 얘기는 쉽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자기도 잘 모르는 얘기는 쉽게 말을 못해요. 어려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 중에서도 그나마 프로이트가 책이 좀 쉬워요. 왜냐면 자기가 확실히 아는 얘기, 틀린 얘기지만 아는 얘기라서 쓰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쉽고 융 같은 경우는 읽어보세요. 진짜 어렵거든요. 내가 볼 때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자기도 정리가 안 되니까 말이 어려워지는 거지. 철학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진짜로 통달한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읽어주시죠. 또 남리님께서 김 소장님 언제나 많은 걸 배우고 날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어요. 한 가지 함께 진행하신 분들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인 것 같아. 대한민국 국민의 국뽕 중에 다른 나라 분들 부를 때 호칭을 걔네들, 얘네들, 쟤네들 이렇게 하는데 요거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품격 있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이런 조언 주셨거든요. 네, 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주로 걔네들, 얘네들, 걔네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를 잘 몰랐던 걸 보니까 저도 그 말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품격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런 것도 달아주셨거든요. 미국이 망한다는데 너무 두 분 진행자가 좋아하더라. 좋은데? 미국 제국주의가 몰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좋습니다. 마치 아베가 죽은 걸 좋아하는 거랑 같은 마음이어서 그랬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품격 있는 방송이 되고자 한다면 좀 날카로웠던 시사 비평, 침착함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차 배워야겠네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제 감정과 반응이에요. 네, 어쨌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댓글을 읽어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 분석을 시작할 텐데 첫 주제는 무거운 얘기지만 좀 가볍게 시작해 보려고 해요. 선생님 저서 중에 실컷 논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 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 딱 들으시면 요새 생각나는 뉴스가 있으실 텐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만 5세 입학 정책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얘기하고 시작해볼까요? 네, 철회하고 교육부 장관도 사퇴했습니다. 네. 헛소리 하다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자기가 했을 텐데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게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세 입학 정책은 일단 아이들의 발달을 무시한 그런 정책이죠. 5살 정도면요 아직 사고 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사회성도 많이 부족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시기라는 거죠. 게다가 한국의 학교가 정말 교육 시스템이 좋아서 아이들이 들어가면 막 창의적으로 교육을 받고 놀고 이럴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사실 입시교육 중심의 학교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 5세부터 집어넣어서 빨리 공부시켜가지고 나중에 돈 벌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목적은 그걸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가능해요. 이 정도의 아이들한테 그걸 시킨다는 것은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책의 제목도 시사해 주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성 발달이거든요. 지난번에 그 12살 그 아이도 사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성 발달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게 아동기 전까지 제대로 발달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발달이 잘 안 돼요. 시간이 지나도. 안철수 같은 사람 보면 그때를 놓친 결과가 어떤지 잘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만회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릴 때는 친구들끼리 놀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에 생각이 없는 거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놀긴 뭘 놀아. 나도 어릴 때부터 120시간 일하려면 빨리 해야지. 나 어릴 때 나도 호수로 맞으면서 못 놀았어. 뭐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몰라도 애들 뭐 그때부터 공부 빡세게 시켜서 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이 안 되면서 인생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 얘기 썼더라고. 윤석열 키드를 양산할 뻔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만약에 관철이 돼서 그 애들이 들어갔을 때 피해 어떻게 이걸 만회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가 조기 사교육이 너무 심하잖아요. 강남 쪽 아이들이 사회성 발달이 안 돼가지고 사회성 학원 같은 게 생겼단 말이에요. 강남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강남에 그 조기 영어 열풍이 불었었단 말이에요. 이명박 때. 한국 애들이 한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언어에 익숙해져서 그게 통달한 다음에 어느 정도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공부를 시켜버리니까 둘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표현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사고력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는 사고가 직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사고력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영어를 집어넣으니까 얘들이 사고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고가 제대로 돼야 다른 언어를 소화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기 영어를 하면 결과가 결국 애들이 둘 다 못하는. 맥락 파악을 못하게 되는. 서양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덜해요. 왜냐하면 불어, 영어 이게 비슷하거든요. 근본도 비슷하고. 그래서 크게 지장을 안 초래할 수 있지만 한국어와 영어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강남 지역에 이제 다시 그 아이들을 국어 공부를 시키는 학원이 등장하는 이게 진짜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닙니까? 국어는 그냥 날 때부터 하는 거잖아요. 원래. 호로록 알려주는 거를 학원에 가서. 왜냐면 학교에서 애들이 친구들한테 계속 놀림을 받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니까. 뭐 한국말 못하니까 제대로. 야 이거는 어떡하냐. 너 미국에서 살다 온 것도 아닌데 왜 한국말을 영어처럼 하고 말을 못하냐. 놀림 받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학원에 따로 보내는. 근데 그 시기를 또 놓치면 그 만회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계속 그거를 메꾸는 방식으로 네, 어른이 네,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그 어린 시절에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놀이거든요. 네. 네. 얼마나 놀아도 되는 건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지칠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놀아야 된다고요? 네. 사람이? 네. 그럼 뭐 언제 죽는 날도 장례식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뭔가 놀이라는 말이요. 네. 영어로 플레이잖아요. 플레이라는 것이 논다라는 뜻도 있는데 바이올린을 뭐 한다 그래요? 플레이한다. 연주한다. 네. 플레이. 또 어떤 역할을 한다를 뜻 플레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그러니까 논다라는 말이 우리도 놀다라는 말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식의 영어 플레이랑 비슷한 말로 쓰여요. 한국에서. 그래서 북쪽은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논다 이 표현을 써요. 우리 원래 썼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논다라는 말이 어릴 때 막 구슬치기 하고 친구들하고 뭐 오징어 게임하고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레이도 놀다에 들어가는 거고 어떤 사람이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걸 다 논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의 놀이, 청소년기의 놀이, 성인기의 놀이가 다를 뿐이지 전체적으로 놀이는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친구들하고 뛰어노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회성 발달이 중요하니까 어른이 되면 각자 자기 놀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도 놀이처럼 할 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즐겁고. 그래서 놀이는 사실 인생 전체가 놀이처럼 진행되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장례식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워낙에 그 인생에 대한 놀이 진짜 한판 놀고 가자 이런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하셨던 심리 상담사였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신데 그날 장례식 가서 가족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 집안에 약간 장손 같은 분인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근데 옛날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시골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손들을 모으니까 한 60몇 명인가 됐대요. 근데 외할머니 돌아가시는 그 장례 치를 때 그 손들이 60몇 명인가 모여가지고 강강수월래를 했다는 거야. 그 정신과 의사분이 강강수월래 하면서 우리 할머니 보내드리자면서 그걸 했는데 그 유족분이 그때 외할머니 때 그 강강술래 하자고 했던 오빠가 생각이 난다면서 아 오빠가 그래 평생 동안 했던 일이 뭔지 오늘 느끼게 되고 그 강강술래 장면이 떠오른다. 근데 그때 아 진짜 할머니를 잘 보내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찌능하대요. 감동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 놀이라는 게 진짜 무슨 생각 없이 노는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이렇게 좀 사람들이 활동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놀이에 3요소가 있어요. 놀이에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 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발성, 몰입, 기쁨.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뭘 시작해서 몰입하고 기쁨을 느끼면 놀이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책을 쓸 때 그걸 자발적으로 쓰고 싶어서 쓰고 몰입할 수 있고 그럼 쓰다 보면 재밌거든요. 기쁘단 말. 그게 놀이에요. 저한테는. 어른의 놀이, 아이의 놀이가 좀 다른 거죠. 실컷 논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라는 책을 이제 쓰셨었고 이것도 많이 팔렸죠. 네. 부모님의 가장 고민이 걱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만 5세 입학정책과 더불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다른 이슈를 좀 짚어볼게요. 폭우로 인해서 9명의 이제 국민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기록적인 폭우인 것 같아요. 이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제가 이제 강남에 살다 보니까 옆 동네가 다 침수돼가지고 그 대치동 전역이 다 침수가 돼서 도로가 학원생들이 집에를 못 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뭐 오세이돈의 저주가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할 얘기는 윤석열의 행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복장 타졌죠. 네, 너무 화가 났었는데 일단 짚어보고 싶었던 거는 서초동 자택에 들어가는 길에 서초 그 아파트들이 침수되는 걸 보면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자기 퇴근길에. 저는 지금 회사원들이 퇴근을 못했어요. 그때 침수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퇴근을 하는 길에 옆에 아파트가 잠기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침수가 되고 있네 큰일이다 하면서 퇴근을 하고 전화로 지금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 우리 국민들이 그 하수구 막힌 거 보면서 뚫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이 순간에 대통령은 침수가 되네 하면서 퇴근을 했다는 게 이거 어떻게 생각? 그 순간적으로 그 판단을 못 하는 건가요? 미사일 날라오네 하고 퇴근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저기 하늘에서 미사일 떨어지고 있네. 아니 그게 남일처럼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칼퇴근이에요. 칼퇴근? 그러니까 나라에 뭐 전쟁이 펴지든 뭐 미사일이 날라오든 뭐 화재가 나든 수해가 나든 칼퇴근하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칼퇴근 이제 하기 힘들어졌죠. 욕을 하는 먹어서. 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철학은 칼퇴근. 그거 내가 내 근무 시간 지났는데 알 바 없다. 이런 이제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시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화도 나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그렇죠. 이제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매우. 그 사람의 이제 기준을 놓고 보면 아, 저 사람은 계속 저렇게 행동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포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행동을 할 거라는 생각에. 그리고 보도가 연일에서 나왔는데 서초구 근처가 침수돼가지고 출근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다음날. 근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침수가 전혀 안 됐고 용산 집무실까지 가는 길이 다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런 게 더 화나.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좀 판단 잘못했다고 이렇게 죄송하다 그것도 웃기긴 한데 아니 우리가 그 말에 속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보도를 내는 그러니까 게 수많은 사람들이 서초에 살 텐데 네. 그런 거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가짜 모범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겁이 많은 거죠. 혼날까 봐 몸조심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아주 빤빤한 태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 왜냐면 권력을 잡았으니까 또 다른 면에서는 이거 불리하다 싶으면 일단 변명부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애들도 보면은 이 건강한 애들은 거짓말 잘 안 하거든요. 이제 뭐라 하면 네 제가 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요. 그거 혼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애들은 또 분명히 잘못했으면 자기가 책임지려고도 생각하고 근데 사랑을 못 받은 아이, 겁이 많은 아이 이런 애들은 일단은 거짓말해요. 뻔히 들킬 거 알면서도 나중에 들키거든 결국.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순간 너무 무섭거든. 혼날까 봐.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우습네요. 지금. 윤석열이 자기 출근 안 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욕할까 봐 무서워서 일단 거짓말하고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만약에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으면 뻔뻔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 칼퇴근하는 거지. 나 여기서 지시했어 전화로 이렇게. 자만 전화가 안 됐을 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론이 막 빗발치고 안 좋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러니 이제 순간적으로 변명을 하기 시작한 거죠. 뭔가 좀 조급해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와요. 국민들 조금 무서워하기 시작한 모양이네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처음엔 신경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윤석열의 본래의 모습이거든요. 뻔뻔한 거. 뭐 지지율 떨어지면 어때 뭐 신경 안 써 나. 근데 계속 떨어지거든 지금.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지. 네. 지지율 떨어지니까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을 좀 우습게 보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이준석도 보세요. 말 하나도 안 듣고 지금 그렇죠. 우습게 보잖아요. 지지율 20도 안 되는 게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아무리 바보래도 그런 것이 조금은 인지가 된 거지. 주변에서도 계속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욕을 막 먹게 되니까 아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순간적으로 변명을 늘어놓고. 저번에 그 쇼한 거, 이거 종이 넘기는 거. 네. 이것도 이제 국민들 눈치 조금 보기 시작해서 이게 네. 쇼라도 그렇죠. 하는 척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점점 지금 코너에 몰리긴 하네요. 예. 사람들 보통 2% 모자란데 한 98% 맨날 모자라. 그래서 문제는 이런 모든 행동이 국민들을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예측하지 않았어요. 계속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화나게 만들 거다. 네. 그래서 끌어내려 달라는 신호를 보낼 거다. 계속 거의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맞습니다. 뭘 하면 할수록 덜 열받는 거죠. 지금 안타깝게도 세 분의 그 지하에 사시던 네. 세 분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 가서 뭘 점검하는 듯한 태도로 그 사진을 찍어서 그걸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네. 뭘 하면 할수록 열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안 했으면 열은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망 현장에 가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찍을 수 있죠. 뉴스에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홍보물로 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 야, 이거는 상상 초월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같은 사람들은 토리만 좋아한다. 쉽게 얘기하면 김건희 씨와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몇 명 측근들 이런 애들은 좋아하겠죠. 네.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죽든 말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랑의 범위가 좁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심리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범위가 내 가족만 사랑하느냐, 아니면 좀 더 넓은 범위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아가서 인류 전체를 사랑하느냐, 이런 걸 이제 보통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의 범위. 사랑의 범위가 좁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도구적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구로서 그거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렇죠. 거군요. 내 욕망 충족의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좁은 거죠. 네. 그래서 내 가족만 챙기고 뭐 이제 뭐 토리만 챙기고 자기 이런 게 측근만 챙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기에게 유용한 사람들, 도구적 사랑이 가능한 사람들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네. 심각한 거지, 이 정도면. 네.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랑, 범위가 좁은 사랑을 한 사람들도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는 좀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제 죽음 앞에서 숙연해진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딱 자기 범위 안에서. 아마 개가 죽었으면 좀 슬퍼했을 거예요. 자기가 키우던 개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 가서 슬픈 표정도 없잖아요. 네. 말도 뭐 왜 피하지 못했니 이런 황당한 얘기도 하고. 박근혜 빙이 된 네. 느낌. 거기를 들여다보는 그 모습도 나는 끔찍하더라고요. 네,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근데 그거를 떡하니. 네, 아니 그걸 왜 들여다봐요 거기서 거기를. 그러면서 표현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박근혜랑 정말 비슷한 건데 야 이거 주무시다가 그랬나 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왜 미리 대피가 안 됐죠? 이거 박근혜가 한 번에 똑같잖아요. 구명조끼 입었는데 왜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서적인 문제가 박근혜랑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고 국민들이 그래서 더 제 세월호는 사실 트라우마였잖아요 저희한테.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박근혜 트라우마가 다시 확 오는 느낌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데자뷰죠. 네. 거의. 네. 진짜로 이제 국민으로서 각자 도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전기지가 전혀 없는 느낌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절대로 부적합한 부적격자죠. 네.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는. 네, 네. 지금 보면 동네 이장도 안 되겠어요.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동네 이장도 안 되겠어요. 이장도 안 되지. 네, 그것까지 생각해줬거든요. 동네 이장 정도까지. 토리한테도 물어봐야 돼 믿음직한지. 술 먹고 사람들하고 잘 놀고 할 것 같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유 안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겠어요. 동네 남봉꾼입니다. 그냥 혼자서 집에서 희귀꼬머리처럼 살든가 하는 것이 세상에 도움이 될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궁금했던 건데 수구보수 정치 세력이 왜 이 지경이 됐나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보수는 그래도 실력이 있다. 쟤네는 그래도 정치는 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연임을 하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뽑아준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진보는 내용은 좋은데 쟤네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 실력이 없어, 경험이 없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수층이 어떻게 보면 정치 지형을 잘 알고 잘 활용하고 그런 면모를 보이고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믿고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책들을 내는 거 보면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이명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책을 촘촘하게 자기가 어떻게 헤쳐먹을지 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지금은 법이고 뭐고 민주주의 시스템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하는데 저는 이 보수 세력의 무능력함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이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전히 보수는 능력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원래 능력이 없었어요 옛날부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 보수는 뭘로 먹고 살았냐면 색깔 공격으로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단점은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정책 경쟁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책 갖고 많이 붙어서 싸웁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너 카드 뭐 썼냐 뭐 이제 뭐 성상납 받았냐 이런 거 갖고만 싸워요 지금. 그러니까 정책 경쟁을 한국 정치에서 왜 안 하게 됐냐면 못 하게 된 거죠 사실은. 1950년대에 조봉암 선생이 진보당을 만들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30몇 %를 득표했어요. 엄청난 부정선거 속에서. 그럼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봉암 선생과 진보당의 인기가 수직 상승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보당의 약진, 조봉암 선생의 약진은 정책에 의한 약진이었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외칠 텐데, 무력 통일을 외칠 텐데, 조봉암 선생은 평화 통일을 주장했어요. 급진적인 사회 정치 개혁들을 주장했었죠. 북유럽 3인당 수준을 넘어서는. 그래서 진보당 강령범은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만약에 조봉암 선생이 그때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가 북유럽보다 더 좋은 복지국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인기를 끈 거 아니에요. 정책으로 승부를 본 거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만이 더 좋은 정책을 제안해서 선거에서 이겼습니까? 간첩으로 조작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진보당 해산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국 사람들이 겪었잖아요. 60년에 4.19 혁명을 성공시켰을 때에도 어때요? 박정희가 4.19 혁명을 성공시킨 세력과 정책 경쟁을 해서 이긴 거예요. 무력으로 반공을 국지로 걸면서 빨갱이 사냥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겼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연방의 통일방안, 민생경제론 얼마나 좋았습니까? 70년대. 정책으로는 박정희가 승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뭘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좌절시켰냐면 빨갱이다. 김대중.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는 상대방이 위험하다. 좋은 정책을 갖고 나온다 그러면 빨갱이로 몰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계속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은 자기들이 뭔가 능력을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 없다고 느꼈겠죠. 할 필요 없어도 색깔 공명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더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거 갖고 밥 먹고 산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70년 동안. 그러니까 정책 경쟁을 한국에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못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했는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전면을 내걸지 못하게. 왜냐하면 색깔 공격 받을까 봐. 이념 논쟁에 빨려들 수 있다. 이 자체가 얼마나 저자세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한국 정치가 진행된 것이 보수 세력을 극도로 무능력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얘들은 반칙을 써서 상대방을 끌어내릴 것만 생각하지 자기의 실력을 개발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색깔 공격이 잘 안 먹히거든요. 옛날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여전히 정책으로 승부를 못하고 있는데 공포 때문에 이제 어쨌든 색깔 공격이 잘 안 먹히니까 요새는 주로 도덕성 공격으로 방향을 틀었죠. 그래가지고 계속 상대방 흠집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돌파하는 것은 정책이어야 되는데 이쪽도 그렇게 안 해요. 다 또 흠집내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 같은 거 보면 서로 상대방 막 비리 잡고 막 사진 올려서 욕하고 그런 것이 지금 정치적 대립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이죠. 사실은 민주당이 제안하는 또 진보정당이 제안하는 정책 갖고 싸워야 되거든요. 치열하게 논쟁하고. 한국이 이제 그런 정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 속에서 탄생한 괴물이 바로 보수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또 옛날의 보수와 지금의 보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옛날의 보수는 굉장히 이념 지향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념이지요? 자유민주주의. 내진 반공. 반공. 네, 반공. 네. 박정희 같은 경우는 이념 지향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북에 대한 열등감. 북쪽이 70, 80년대까지는 남쪽보다 경제적으로도 잘 살았기 때문에 박정희가 컴플렉스가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도 거기 동의를 해준 거고 쉽게 얘기하면 미국식으로 하면 한반도가 적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와 미국이 거기서 쿵짝이 맞은 거죠. 빨리 경제 성장을 시켜야 된다. 남쪽을. 근데 어쨌든 그런 견지에서 박정희는 나름대로 이제 경제 성장하려고 짱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잘했든 못했든. 근데 그런 정도의 이념성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의 보수 세력은 어떤 거냐면 그런 이념성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한몫 잡아서 챙길까. 다들 그런 쪽으로만 지금 모여있는 쓰레기 같은 놈. 쓰레기 집단. 질 낮은 인간들. 그야말로. 약간 천박한. 악당 중에서도 아주 질 낮은 악당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악당이지만 잘못된 빌런의 신념을 가지고 히어로와 맞서 싸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면 눈앞의 이익을 잘 챙겨서 한몫 잡고 떨어질까 하는 것만 생각하는 아주 저급한 양아치 같은 악당들. 그거의 대표가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이런 거네요? 그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랑? 윤석열 주변 사람들 보세요. 대통령실 보세요. 엉망진창이 발표하는 것마다 수준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민주당도 그런 면에서는 크게 다르잖아요.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민주당도 엄청 열심히 노력 중이긴 한데 정책 내용으로 계속 그 생산을 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보수의 수준은 처참하다. 예, 처참합니다. 예전이랑 다르게 더 처참해졌고 거의 뭐 끝물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양아치들이 판치는 세상. 오죽하면 요새는 홍준표가 됐으면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근데 그 와중에도 사실 막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네. 보수의 어떤 신념을 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점잖은 보수 흉내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윤석열이 끌어내려진 다음에 교체됐을 때 다시 또 그 보수 세력들이 그 탈을 쓰고 집권할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그 사람들이 너무 소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이제 보수 세력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지금은 이제 양아치들의 연합, 야합 정도로 전락이 됐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당에서 왕따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보수가 무너지면 양아치들이 다시 모인다 한들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 나경원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신념이 있잖아요. 굳건한 친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굳건한 친자본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긴 정통 보수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나경원이나 뭐 주호영 요 네. 라인들. 근데 그걸 국민들이 제낀 거 아닙니까? 네. 저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돼. 네. 그러고 나서 나타난 게 지금 완전 생 양아치들이 나타나긴 했는데 네. 사람들이 좀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할 것 같긴 해요. 더 저급한 놈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네. 요 현상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사람들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전반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과거랑 달리 각자 도생 사회로 바뀌었어요. 각자 도생 사회에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은 이익이에요. 이권.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치열한 구슬치기 속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거 생각 못하고 자기가 사는 것만 생각하게 됐거든요. 자기의 이익과 욕망만. 네. 그게 정치권이고 뭐고 다 휩쓴 거죠. 한국 사회 전반을.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교수다운 교수가 없고 의사다운 의사가 없고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없고 왜 다 돈만 밝히니까 기자다운 기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를 사람들이 개인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개인 간 생존 경쟁을 하게 만들면 인간의 질이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각자 도생을 하는 인간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아치 집단으로 변모한 거예요. 보수도. 옛날에는 나름 그래도 집단으로 뭉쳐서 줄다리기 좀 하면서 네. 와,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보수들도 그 공포가 똑같거든요. 경쟁에서 지면 죽는다, 낙오한다, 사람 대접 못 받는다. 그러니까 보수도 다 목표가 자기 살길려는 거예요. 자기 살길. 그러니까 분열이 가속화되는군요. 그렇죠. 그 이합 집산이 엄청난 거고 이게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 전반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다. 대통령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윤석열. 또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 낸시 펠로시가 방한했을 때 휴가라서 못 만났잖아요. 이 패싱에 대한 논란도 많았는데요. 평소에 윤석열이 미국을 아주 그냥 상점 모시듯이 했는데 왜 미국 권력 3위인 펠로시는 안 만났을까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윤석열이 안 만났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펠로시가 안 만나준 거지. 야. 왜냐하면 낸시 펠로시가 야, 나 좀 만나 와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기어서라도 갈 사람이에요. 맞아요. 윤석열이. 그걸 거부하면서 너 나 휴가 중이야. 그런 정도의 배포? 그 정도는 아닐 것 없어요. 같아요. 그런 간땡이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그래서 휴양지로 안 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울에 혹시 대기 상태로. 언제 오라 그럴지 모르니까 튀어가야죠. 네. 제가 볼 때는 낸시 펠로시가 안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낸시 펠로시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만나서 지시를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미국의 이익에 복종할 수 있게. 이제 이건 추측인데요. 대만에 가서 이미 너무 자극을 했어요, 중국을. 그래서 중국이 막 훈련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네. 근데 이제 그 펠로시가 와서 윤석열을 만나서 또 윤석열이 또 헛소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중국을 2차로 자극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불편할 수 있고 또 북을 자극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는 게 상책이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미국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지율이 너무 낮고 그쵸. 미국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언론에 쿠데타가 나오고 있질 않나.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겨놓고 큰 표 차이로 이긴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얘기까지 미국에서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미국 애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윤석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제껴 말아. 이거 우리가 이걸 밀어서 시켰는데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게 있었죠. 우리 국민들과 미국이 예상 못한 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 미국도 거기서 패착이에요. 나름대로 그래도 검찰총장도 하고 했으니까 최소한의 인간은 되겠지. 서울대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랬는데 써준 거 읽을 줄은 알겠지 싶었는데 그거 시켜보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이제 미국 당황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계속 윤석열을 가지고 우리 이걸 관철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얘 때문에 또 한국에서 큰 사건 터지는 거 아니야? 또 잘못해서 북을 건드려가지고 우리까지 전쟁에 말려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반영되면서 제가 볼 때는 낸시 펠로시가 안 만난 것 같단 말이에요. 만날 목록에 없었어. 그렇죠. 네. 그럼 한국에 왜 왔을까요? 대통령을 만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는 주로 누굴 만났겠습니까, 그러면? 누굴 만났죠? 주한미군들을 만난 거죠. CIA나.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했나요? 그렇죠. 그런 쪽을 만난 거죠. 그럼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이제 정책과 지시를 내리러 온 걸로 얘기를 보겠네요. 정보를 듣고 지시를 듣고 그러고 갔겠죠. 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대통령 패싱이네 한마디로. 펠로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미국 사람을 자기 의존하지 않고 영국인들이랑 술 처먹는 사진이 막 나오면서 대통령이 일을 하는 거냐, 아주 외교를 엉망으로 한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사실 분석이네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간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배포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네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만 배포가 있고요. 깡을 부리고 자기보다 세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완전 저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 패싱, 외교 뭐 실패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이 미국 그 제3위를 깠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못 가죠. 못 갑니다. 정확한 분석은 아니었군요. 정확하게는 윤석열이 패싱됐다. 윤석열이 패싱됐다. 네. 자, 다음은 요 얘기를 여러 번 하긴 했었는데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얘기가 있어요. 정치권에 대통령실과 김건희의 알력 다툼이 심하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자기 지인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짓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걸 대통령실이 너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지를 하고 싶은데 제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건진 법사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김건희랑 친하니까 세무조사 뭐 무마 좀 해주고 이런 권력을 부리고 다닌다는 거죠. 정말 옛날에 많이 했던 사기꾼 멘트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 될 것도 같아서 더 걱정이에요. 네. 어쨌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한테 질문하면 자기는 확인해봐야겠다. 잘 모르겠다. 대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해명을 안 해요.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확인해보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대통령실이 어떤 이제 행동도 취하지 못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그리고 심지어 새로 지어진 대통령 관저에 최은순 사무실이 있다, 장모 사무실이 있다, 그걸 같이 만들고 있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되는 시점에 윤석열은 지금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건희를 비롯한 요 지인 세력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부정비리를 저지른 이유는 뭔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김건희 씨가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싶어 했을까요? 윤석열을. 자기가 사익을 하고 다 챙기려고? 네, 뭐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맛있게. 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사람이거든요. 김건희 씨 가족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축제를 하겠다. 이미 김건희 씨 어머니가 그런 데서 일가견을 드러냈죠. 그렇죠. 실력이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걸 큰 판에서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여기서 뭐 눈치를 본다? 그건 뭐 중요하지 않죠. 왜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예방 조치를 취했잖아요. 청와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법사의 말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법사한테 가서 나와야 안 걸린다. 주기만 하면 급살 맞을 일도 없고 이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빨리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본래의 목표에 충실하게 지금 살고 있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행동이다라고. 계획대로 착착하고 있다. 네, 착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하고 뭐 만약에 이제 대통령실하고 알력이 있다면은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도 좀 챙겨줘야 되는데 너무 자기 것만 챙겨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측근 정치거든요. 자기 사람들 챙겨 매기는. 그러면서 이제 패밀리 대장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도 그럴 거라고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거기에 충실하려면 대통령실 사람들 잘 챙겨줘야죠. 잘 챙겨줘야죠. 떡국을 주고. 네. 근데 우리 이제 김건희 씨가 좀 욕심이 과해서 너무 자기 것만 챙겨 먹고 있나.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 화나죠. 우리들 왜 안 줘? 지금 조중동에서도 계속 비판 사설을 내는 게 네. 조중동 쪽 사람들이 안 꽂아주는 거야. 안 챙겨줘. 왜 너희만 너만 먹냐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보수를 분열시키는 정치를 네. 할 거라고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네요. 김건희가 큰일 하겠네요 지금. 큰일 하고 계시죠 이제 큰 사건 칠 겁니다. 네. 이 얘기도 있어요. 태진들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아서 닥치는 대로 지금 딱 긁어모으고 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대놓고 문제가 계속 보도가 되고 오히려 그 내부에서 지금 계속 공익제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사로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 다 단독이에요. 근데 그 단독이 다 공무원들이 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20%면 공무원들 말 안 듣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을 인지를 하고 될 수 있는 거 털어먹고 나가겠다.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5년은 보장하지 않았을까 법사가? 그러면은 사실 좀 느긋하게 이렇게 한번 그럴수록 더더욱 빨리빨리 해서 야 이거 최대한... 성격이 성급함이 있네요 김건희가. 느긋하게 계획을 하고 5년 동안 집권해야 더 많이 뽑아먹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처럼 막 4대강 같은 거 다 때려줘 20조씩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명박보다 더 먹겠다 이거죠. 그 빠르게 빠른 속도로. 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랑 계속 어긋나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같은 답을 받는데도 우리가 계속 궁금해. 이해가 안 돼서. 한 가지 얘기하면 그 김건희 씨 스타일은 좀 이런 스타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최선을 다한다. 성실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완급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쉬었다가 이렇게 템포를 조절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일단 베스트. 그 다음에 뭐 베스트.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하고 또 더 하고 더더더 하고 뭐 이런 스타일.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 피곤해. 계속 더 남은 거네 우리가 긴장해. 그러니까 더 긁어 모으고. 최대한. 이만큼 모았으면 더 모을 수 있고 막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미래를 안배해서 뭐 적당히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다음에 또 이제 더 최대한. 전 사실 좀 놀라긴 했거든요. 이렇게 나는 그만한 부를 가진 적이 없어갖고 이해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부가 좀 어느 정도 축적되면 이제 권력이 갖고 싶은 건가?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부야 그냥. 아니, 생각해보세요. 왜 재벌들이 돈 많은데 더 가지려고 했어요? 그거는 이미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 부가 그 사람한테 의미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심리적으로. 그게 뭐 명예를 의미하든 아니면 결핍 충족을 의미하든 사랑을 의미하든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으로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다른 정신병적인 욕망이 있는 거죠. 네, 다음 주제 하시죠. 네, 이제 요새 또 핫한 얘기가 신임 경찰국장 김순호 씨 얘기.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프락치 활동. 이 프락치 활동으로 동료들을 밀고 해서 공안 특자로 경찰이 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경찰 되고 나서 승승장구했잖아요. 계속 뭐 포상 뭐 그런 걸 받았더라고요. 같은 성과를 공과를 계속 세웠더라고요. 뭐였을까 싶게. 네, 그래서 80년대에 프락치가 사실 문제가 되었었던 것 같은데 프락치는 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 뭐 프락치라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하면 간첩, 스파이 이런 거죠. 그 당시 이제 80년대는 민주화 운동이 엄청 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학생 운동도 활발했고 제야 운동 또 김대중 YS도 그땐 이거 제야였어요. 그러니까 안 한 사람이 이상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다 민주화 운동 세력이고 이제 그 대척점에 있었던 게 이제 박정희나 전두환 이런 속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계속 여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고 또 하나는 와해시키려고 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바로 프락치 공작이에요. 프락치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프락치를 통해서 와해시키는데 예를 들면 얘들 그 독재 정권에게 제일 가치가 있었던 프락치는 원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새로 집어넣는 프락치는 거의 뭐 힘들고 운동을 이미 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상층에 있는 사람을 프락치로 만들어가지고 이 상층에 있는 사람을 그때 안 잡아 절대. 그 사람이 조직을 더 키우게 만들어요. 아니면 대장이 되게 만들어요. 신임을 받도록 활동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조직을 엄청나게 키워오잖아요. 자기 밑으로. 그걸 일망타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 털어먹을 수가 있죠, 한 번에. 네. 그래서 그런 공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크고 작은 조직 사건에 프락치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프락치들이 혁혁한 이 민주화 운동 세력을 쉽게 하면 탄압하고 네. 괴멸시키는 데서 정말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딸아이가 있는데 프락치란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연극을 봤는데 거기에 프락치가 나오는 연극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해한 내용을 얘기를 나눠봤더니 프락치가 뭔지 모르는 거야. 얘가 아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지 약간 이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우 야 너는 프락치를 몰라 이랬는데 이제 얘가 프락치가 뭔지 알게 됐어. 이 뉴스 때문에. 이 시대 애들이 프락치라는 게 뭔지 알게 됐고, 제가 또 우리가 프락치 얘기하면 또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파이 얘기하면 산업 스파이, 요새 애들은 그런 거 떠올리면서 뭐 정보나 빼내고, 뭐 기계 뭐 방법 이런 건 전 잘 모르지만 그런 거 빼내고, 기술 빼내고.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사이에서 일어나는 되게 원초적인. 아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치잖아요. 민주화운동 세력과 독재 세력 간에 치열한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민주화를 둘러싼. 그러니까 여기서 지네가 설사 이쪽을 싫어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해야죠. 승부를. 프락치를 침투시켜서 공작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잡아놓고 그래서 거기에 선의 피해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프락치가 평소 같으면 안 할 사람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실적을 확대하려고 조직을 확대한 다음에 일망타진하면 엉뚱한 사람들 감옥에 가고 막 그랬다고.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사람들의 상처도 되게 컸잖아요. 엄청나죠. 믿었던 그러니까 불신이 그렇죠. 엄청 팽배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그때는? 그런 사건도 간혹 터졌죠. 프락치로 오인해서 때려서 고문하고 학생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정도로 프락치에 피해를 많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개심, 그 다음에 이제 경계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심했죠. 저는 이제 프락치를 경험한 적이 뭐 내부에는 없었지만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아리를 하다 보면 이제 대학생들이 와요. 신청을 하는데 너무 좋은 애야. 막 열정이 넘쳐 막 당장 내일부터 투쟁을 나가겠대요. 막 통선대를 가겠대. 너무 수상한 거예요, 갑자기. 그냥 좋게 봐야 되는데 수상하다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이런 애가 들어왔지? 우리 사회에 이런 애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 좋게 신임 받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보면 의심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이후에는 진짜 미안했거든요. 그 자체가 또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 친구도 그 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난 그때 너무 프락치로 의심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후배들이 또 영향을 받는 거야. 다른 사람을 또 받았을 때 또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참, 불신의 씨앗이 정말 일파만파 퍼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프락치가 되게 되는 심리, 그러니까 어떤 걸 악용하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회유나 매수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운동권 핵심 뭐 이런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야 네가 만약에 우리를 도와주면 대학원, 교수, 유학 보장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회유를 많이. 그런 걸로 넘어간다고? 그때는 되게 중요한 거였나 그게? 그러니까 사적 욕망을 자극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 당시로서 그 정도면 교수 자리를 주겠다 그러면 혹할 수 있죠. 욕심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저도 사적 루트를 통해서 그런 제안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요? 자수하면 그거 해주겠다고. 이야. 그래서 뭔 개소리냐 이러면서 이제 접었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 쪽을 끌어들이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유하고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락치가 되는 것도 사적인 욕망을 극복하지 못해서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으려면 공적 욕망이 이제 앞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사적 욕망과 갈등 관계에 있다든가 뭐 이러면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우위를 점할 때 넘어가는 거죠. 제일 많은 게 이제 회유 매수가 많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갈 협박 같은 게 있었죠. 특히 그게 많았던 게 군대입니다. 군대. 네, 군대에 이제 녹화 사업이라 해서 끌고 들어가서 이 기사를 보니까 이 김순호라는 사람도 강집해서 군대에 가서 프락치가 됐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끌려 들어가면 그 조건 자체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여기서 소리 소문 없이 그쵸? 사라질 수 있다. 사회에서의 그 느낌하고 틀리거든요. 군대에 끌려 들어갔을 때의 느낌은. 그래서 군대에 끌려갔을 때는 80년대는 그 의문사도 굉장히 많았어요. 민주화운동 하다가 군대에 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데 다 자살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볼 땐 자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의문사 사건이 엄청 많았거든요, 군대 내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군대에 끌려가면 죽는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의문사 당하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군대 안 가려고 거부하고 이제 기피하고 맞아요. 도망 다니시고 그게 엄청 많았던 거죠. 그랬군요. 딴 거 다 떠나서 일단 그렇게 될까 봐. 그렇구나. 근데 이제 군대의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협박을 했다. 우리 안 도와주면 너도 의문사 시켜버리겠다. 묻어버리겠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 너무 무서우니까 굴복하고 협조를 하기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포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꽤 있었고, 여기에 이제 사적 욕망과 공포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비리를 잡고 협박하는 약점으로 생각하는 거. 너 뭐 여자 후배 성추행했잖아. 검찰이 잘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 쥐고 있거든. 네. 운동권에 다 터뜨려버릴 거야. 근데 이제 사실 사적 욕망을 앞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터뜨려라. 내가 그 죄값을 치르고 대의는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순간 자기 명예가 우선시 된다든가 이러면 이제 거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일단 이번만 한 번만 더 줄게 하면서 이제 프락치가 되는 경우도 많았고, 또 그게 다시 또 약점이 돼서 계속 네네 책 잡히니까 계속.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또 잘 쓰는 게 뭐냐면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있어요. 주류심리학에.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 한국어로 번역하면 발 조심해라. 그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사람한테 처음에 집에다가 이만한 팻말을 뭐 교통 캠페인 하는 팻말을 세워달라 안 세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가서 부탁할 때 요만한 그 리본 달아달라면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달라면 더 해주고 나중에 결국 팻말까지 세우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 주류 사회심리학에서는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다 이렇게 해서 영어로 돼 있는 거죠 원래? 네.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기억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찾아보시고 딱 이해 듣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끌어당겨서 꼼짝 못하게 더 큰 요구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개입되면 발을 못 뺀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이 기법을 프락치 공작에 활용을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거리에서 6월 항쟁 때 이제 데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유인물을 이만큼 갖고 있다 잡혔어요. 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유인물을 이만큼 들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구류에 무조건 그 당시에 아무리 좋게 나와도. 근데 갑자기 훈방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쳤나 애들이? 뭐 약간 맛이 갔나 그랬더니 나오려고 그러는데 형사 하나 부르더니 내가 너를 빼주는 거다 특별히. 유인물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구속이나 구류인데 내가 특별히 너를 훈방 조치해 주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러냐? 웃기는 놈이네. 그러면서 나왔거든요. 나중에 전화가 와요. 만나자고. 야. 기억하지. 고마워서 만나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 빼줬잖아. 네. 커피나 한잔 하자. 커피를 먹으러 갔더니 그때 우리과 후배 중에서 좀 유명한 애가 있었어요. 수배 받고 있던 애가. 걔 연락처를 달라는 거예요. 거처를. 내가 모른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수를 권유해달라. 그래서 내가 걔하고 연락도 안 되고 설사 된다 하더라도 그럴 생각이 없다. 커피값 당신이 내셔고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음 약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음 약해가지고 나 훈방으로 빼줬는데 요거 하나만 해줘. 자수 권유는 해줘야지. 그래서 그 말을 넣었다? 그럼 그 얘기가 나중에 걔가 책 잡히는 거야. 너 그때 네 후배 우리 말 듣고 자수 권유했지. 우리 일 도와줬지. 이거 폭로할 거야. 정말 악랄한 새끼들. 그렇지. 그렇게 물고 들어와요. 네. 그래가지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근데 하여튼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밀고 들어오는 거야. 거기서 만약에 하나 해주면 2개, 3개, 3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기법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의 이제 제보를 받았어요. 이 김순호랑 인노의 활동이랑 이제 성대 같이 활동하셨던 분인데 얼마 전에 김순호가 경찰국장 임명되고 이 사건이 논란이 되니까 전화가 계속 왔다는 거예요. 이 분한테. 이분에게? 김순호가 이 A씨한테. A씨가 계속 전화를 피했대요. 원래 이제 친하지도 않고 사실 뭐 세월 다 지났고 연락도 한 번 안 하던 사람인데. 근데 받았더니 나 억울하다. 나 진짜 그거 내가 본 거 아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까지 찾아가지고 이 A씨의 오랜 인연까지 찾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항변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왜 이러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김순호의 밀고로 구속돼서 고문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 있죠. 최동 열사라는 분인데 30년 동안 장례식에도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죠. 원래는 친분이 엄청 깊었는데 자기 억울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면? 네.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히틀러 밑에서 게슈타포 책임자를 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 있죠? 네. 유명한 사람 있죠? 한나 아렌트가 뭐 악의 평범성 얘기했던 게 아이히만인데 이 아이히만이 사형 선고가 거의 확정됐어요. 근데 심리학자를 만나가지고 계속 자기가 죄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관리자였을 뿐이다. 내가 직접 사람 죽인 적도 없다. 나는 무고하다. 억울하다. 죄 없다. 근데 그 얘기를 한다 그래서 판결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설사 그걸 인정받는다 해도 그 사람이 사형을 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자가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계속 나한테 끝까지 얘기를 할까. 사실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네, 죄책감 때문에. 죄의식이나. 그러니까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사람이 털고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성 그리고 처벌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보통 그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은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나쁜 짓 한 놈들이 처벌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처벌을 안 해주면 더 막 괴로워해요. 그 정도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처벌을 받고 그걸 털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의식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아이만도 결국 자기한테 자꾸 얘기한 거죠. 나 죄 없어, 억울해. 이 사람도, 김순호라는 사람도 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없겠습니까? 그 젊은 시절에 동지들을 팔았는데. 그렇죠. 그걸 갖고 있었겠죠. 마음속에 깊은 데 잠복해 있었겠지. 그동안 승승장구하느라고 잘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 혼자 뭔가 네. 합리화하면서 잘 버텨왔는데 막상 이번에 프락치가 터지고 막 이제 변절자, 배신자 하니까 그 죄의식과 죄책감이 자극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한테 합리화하기 위해서라도 쉽게 그 사람한테 억지로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겠죠. 그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해명을 보니까. 그렇죠. 횡설수설 하죠. 근데 자기가 오랫동안 30년 동안 합리화하면서 살았을 거잖아요. 나는 뭐 어떤 사상의 뭐 이렇게 변화로 인해서 그 경찰로 충실하게 잘 살았다. 근데 지금 이 경찰국장이 되면서 이 사건이 이렇게 대두되는 걸 보면서 지금 죄의식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동안 쌓아놨던. 아이만도 체포 안 됐으면 그 죄의식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겠네요. 느끼긴 했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는 직면하지 않았겠죠. 근데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그게 자꾸 올라오니까 계속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이 김순호도 비슷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30년 동안 조금 생각날 듯하면 한 잔, 생각날 듯하면 딴짓 이러면서 이제 피해왔겠지. 근데 이번에 이제 딱 제기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경찰국장 안 됐으면 되는 건데 또 그거는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을 것 같네요. 하고 싶었겠죠. 자기가. 왜냐하면 이 프락치를 해도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얌전하게 살아요. 그냥 빠져나가서. 근데 프락치를 하면서 그거를 출세와 성공의 도구로 활용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버 액션을 하면서 과잉 행동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거든요.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쪽인데 그렇다면 그야말로 기회를 잘 활용한 남들을 팔아먹고 남들을 밀고 해서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런 쪽으로 쭉 살아온 사람이니까 당연히 경찰국장 하고 싶었겠죠. 이게 터져 나올 줄은 몰랐겠지. 네. 성공의 길이라고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변절자 취급을 딱 받으면서 멘붕이 왔겠네요. 또 경찰이란 직업이 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변절자라는 느낌에. 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는 군부 독재 시대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일제 시대로 돌아간 수준이다. 밀정을 가지고 경찰, 그러니까 노덕술 같은 사람이 지금 경찰청장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상상 초월인 거죠. 프락치 출신이 경찰의 어떤 핵심 간부가 될 거라는 건 이제 국민들의 어떤 신임을 받아야 되는.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의 인사참사가 상상 이상인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건 최근에 제가 이제 느낀 건데, 촛불 행동에서 윤석열 퇴진 투쟁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한 4차, 5차 정도 집회를 했는데, 국민들 계속 대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퇴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퇴진은 이르다. 계기가 마땅히 없는데 퇴진을 요구하면 보수층이 결집할 거고 역풍이 불 거다. 그리고 심지어 한겨레 성한용 기자가 쓴 이제 기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는 비현실적이고 감정적인 주장이다. 취임한 지 겨우 3개월 된 대통령인데 국정 지지율 좀 떨어졌다고 대통령이 탄핵할 수는 없다. 이런 칼럼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진 투쟁이 너무 이르다. 그 근거로
보수층이 직결할 수 있다.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퇴진투쟁을 3개월 지났을 때 하느냐 6개월 지났을 때 하느냐 아니면 1년 지나고 하느냐 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국민이 결정. 국민이 결정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 아니라 국민이죠. 네. 우리 뽑았으니까. 아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머슴이라고. 머슴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안 하면 해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고용했는데 일을 안 해요. 그러면 해고해야 되지 않아요? 바로? 그렇죠. 아직 고용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6개월까지는 일 안 하도록 놔두고 그 다음에 해고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이런 정도로 무능한 대통령은 없었고 이런 정도로 뻔뻔한 대통령도 없었고 이런 정도로 초기에 일을 안 한 대통령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걸음걸음 사고 치면서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틀들 우리가 뽑았으니까 한 6개월 정도는 봐줘야 된다라는 틀들은 그야말로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뭘 원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심인데 이미 국민들의 마음은 다 떠났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기 때문에 퇴진투쟁을 언제 시작하느냐는 국민들 마음이에요. 기자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면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면 자르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보수층이 결집하고 역풍이 불 거다. 이것도 저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지금 보수층이 얼마나 있을까요? 22%. 20%. 주식은 되게 과학적이다. 지금 강화문 얘기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때 30%라 그랬어요. 콘크리트 지지율 30%라 그랬어요. 그렇죠. 박근혜 때. 그게 탄핵 국면에서 사라져서 14%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낮게 잡아서 그때보다 조금 더 와해가 됐단 말이에요. 보수층이. 그래서 아주 꼴통 보수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맹목적 지지를 보내는 꼴통 세력 한 20몇 % 정도 있을 겁니다. 네, 많이 잡으면. 그 사람들이 역풍을 얼마나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역풍을 일으킬 수 없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있죠. 그 윤석열에게 표를 줬으나 윤석열이 이뻐서 준 사람들이 아니고 민주당의 실정 때문에 줬다든가 혹은 뭐 이제 오해 때문에 줬다든가 한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이 사람들은 역풍에 참가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오히려 속았잖아요. 민주당보다 더 못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도 보면 다 이제 그래요. 이제 제 아들 친구들도 다 윤석열 찍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좋아하는 한 명도 없대요. 내가 물어봤거든 오늘 아침에. 야, 네 친구들 윤석열 찍은 애들 많지? 그랬더니 다 찍었지. 윤석열 좋아하냐 애들? 역시 말을 못 꺼낸대. 요즘엔 다 싫어요. 맞아요. 아니 유치원 아이들이 윤석열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탄핵 국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알죠. 중학생들이 정치 얘기 진짜 안 하는. 정치 얘기하면 왕따 나갈까 봐 정치 얘기를 안 하는데 윤석열 탄핵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정도면은 이제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 옛날에 보수층이 굉장히 많고 진보 세력은 위축되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촛불항쟁을 거치고 저변이 엄청 확대됐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단독으로 50%에 근접했고 이쪽 세력이 나머지도 윤석열이 이뻐서 찍은 사람들이 아니고 민주당이 개혁을 잘 못해서 찍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적으로 이미 보수는 소수화됐습니다. 이 젊은 층들이 순간 특히 남성들이 일순간에 어떤 반민주당 정서 때문에 윤석열을 좀 찍었지만 윤석열 이뻐서 찍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의 결집이라는 것은 지나친 걱정과 우려다.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어야지 일부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3개월, 6개월, 뭐 9개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뭐 윤석열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현상 유지가 되는 상태에 369 그래 여기까지도 봐주겠어. 근데 지금 너무 망치고 있으니까 이게 6개월까지 봐주고 9개월까지 봐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아까 전에 딸한테 프락치 용어 알려줬다고 했잖아요. 딸이 저한테 딱 다시 말하는 게 뭐냐면 엄마 나는 살아있으면서 대통령 탄핵 2번 볼 세대야. 엄마 나는 2번 봐. 이거는 민주화의 산 증인이다. 어머나 충격.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아야 된다. 한국의 이제 적폐 세력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취미생활화 시작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대통령 탄핵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지만 박근혜 탄핵을 성공시킨 이후에 국민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뽑아줄 수 있지만 마음에 안 들면 또 탄핵할 거야. 그건 국민들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폐 세력들도 생각해야 돼요. 윤석열이 안 돼서 또 누구를 내세운다 싶으면 걔도 잘해야 돼. 안 되면 또 탄핵이야. 또 민주당이라고 해서 탄핵을 안 할 리가 없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국민들의 의식은 옛날과 다르다. 많이 깨어났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빠르게 민심 비판이 왔겠습니까? 물론 윤석열의 공이 커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너무 나대가지고 계속 이제 사람을 화나게 한 것도 커요.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민심 비판이 빨리 온 거거든요. 네, 주인의식이 높아진 거죠. 깨달은 게 엄청 빨라진 거죠. 그렇죠. 네. 이제는 옛날같이 안 속고 잘 안 당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판단력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과감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3개월, 6개월 더 이상 가망 없으면 빨리 잘라. 그렇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정부를 꾸리는 게 번잡하더라도 그것까지는 우리 감수할게. 이런 과감한 판단력이 생겼다. 그거는 자기 힘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윤석열 퇴진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하루라도 빨리 내려놔야 나라가 정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제일 걱정되는 건 정말 한반도 전쟁 그리고 이 시스템의 파괴 이 부분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 하루빨리 되돌려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퇴진 범국민 선언을 지금 촛불행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 링크 아래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현재 지금 12,000명 정도 서명을 하셨어요. 시작한 지 일주일 됐거든요. 윤석열 퇴진 선언에 10,000명이 넘었다는 거는 정말 빠른 속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취임 100일까지 10만 명을 받아보자 이런 목표예요. 그래서 많이 알려주시고요. 선언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6시에 청계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촛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참여하셔서 불씨를 계속 밝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메일 주소는 chungnami0000gmail.com입니다. 오늘 사회 분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